이자벨라의 손가락 끝에서 희미하게 테레비뉴 냄새가 풍겼다. 한때는 리스본에서도 촉망받는 아줄레주 타일 화가였던 그녀였다. 푸른색과 흰색 안료가 빚어내는 섬세한 문양, 타일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에 매료되어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작업실은 알파마 지구의 비좁은 골목길 한 구석,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타일 가게 안쪽의 작은 공간일 뿐이었다. 그녀의 꿈은 이제 아들 티아고의 성공에 전부 걸려 있었다. 브라질에서 유망한 수출입 사업을 한다던 아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예술적 야망쯤은 먼지 쌓인 스케치북처럼 덮어둘 수 있다고 이자벨라는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다. 가게는 한산했다. 관광객들이 간혹 신기한 듯 기웃거릴 뿐 실제 타일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자벨라는 진열된 타일들의 먼지를 털어내며 아들이 보낸 이메일을 떠올렸다. 어머니, 사업이 곧 큰 결실을 볼 것 같아요.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우리 둘 다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마지막 고비라는 말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자벨라는 애써 불안감을 눌렀다. 이미 아들의 사업에 쏟아부은 돈이 그녀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 티아고는 그녀 삶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희망이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작업실에서 이자벨라는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언젠가 리스본 대성당의 벽면을 장식하리라 꿈꾸며 그렸던 거대한 아줄레주 벽화의 밑그림이었다. 푸른 용이 구름을 헤치고 승천하는 장엄한 그림. 하지만 이제 그 용은 희미한 연필 자국 속에 갇혀 빛바래고 있었다. 그녀의 삶처럼. 며칠 뒤 티아고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브라질 정부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 우리 회사가 자재 공급권을 따낼 절호의 찬스예요.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요. 이번만 성공하면, 정말 이번만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이자벨라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키는 듯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녀의 삶에 대한 보상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일지도. 결국 이자벨라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작은 타일 가게마저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중개인에게 가게를 넘기고 받은 돈 전부를 그녀는 티아고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아들의 성공에 대한 희미한 기대뿐. 송금 후 며칠 동안은 티아고에게서 희망에 찬 연락이 왔다.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둥. 곧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둥. 이자벨라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아들의 연락은 뜸해지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바빠서 그럴 것이라고, 좋은 소식을 한꺼번에 전해주려고 그러는 것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자벨라는 더 이상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이메일에는 답장이 없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게를 처분하고 남은 약간의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아들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부가 딱딱한 봉투 하나를 건네고 갔다. 법원에서 온 압류 통지서였다. 이자벨라의 눈앞이 하얘졌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가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마저 담보로 잡혀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티아고가 과거에 그녀의 명의를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가게를 판 돈은 그 빚의 일부를 겨우 막는 데 그쳤고 이제 그녀는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된 것이었다. 아들의 사업은 처음부터 허구였다. 그녀의 돈은 아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또 다른 거짓말을 위한 자금으로 사라졌을 터였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해일처럼 이자벨라를 덮쳤다.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에게 이토록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금전적인 파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산산조각난 신뢰와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이었다. 결국 이자벨라는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리스본의 화려한 밤거리가 그녀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며칠 밤을 공원 벤치나 성당의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며 보냈다. 굶주림과 수치심,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때는 섬세한 아줄레주 타일을 빚어내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고 더러워져 있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던 마지막 남은 소중한 금목걸이마저 허기를 달래기 위해 헐값에 팔아넘겨야 했다.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던 어느 날 이자벨라는 무작정 언덕을 올랐다. 발길이 닿은 곳은 알파마 지구였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파도의 애절한 선율,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건물들. 그 풍경 속에서 이자벨라는 잠시 잊었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한 허름한 아줄레주 작업실 앞에 멈춰 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망치 소리와 함께 희미한 흙냄새가 풍겨나왔다. 작업실 주인인 듯한 노인이 먼지 쌓인 타일 조각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후이 할아버지였다.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는 뛰어난 장인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의 기술을 찾는 사람도 줄어들어 지금은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고집스러움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어려 있었다. 이자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작업실 안으로 들어섰다. 저 혹시 청소나 잔심부름이라도 할 일이 없을까요? 음식이라도 주시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후이 할아버지는 이자벨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보다시피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하오. 사람 쓸 형편 못 되니 다른 데 알아보시오. 이자벨라는 실망감에 고개를 떨궜다. 돌아서려는데 작업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깨진 타일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다. 푸른색 안료로 섬세하게 그려진 새의 날개 한쪽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이자벨라는 그 타일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조각칼, 과거에 쓰던 것을 무의식적으로 챙겨 나왔던을 꺼내 깨진 단면을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했다. 후이 할아버지는 그런 이자벨라의 모습을 의아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이자벨라는 옆에 있던 다른 타일 조각과 깨진 부분을 맞추어 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의 날개가 어느 정도 복원된 듯 보였다. 그녀는 무심코 옆에 놓인 종이 조각의 기억을 더듬어 전통적인 아줄레주 문양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선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몸에 배어있던 장인의 감각이 살아있었다. 후이 할아버지는 이자벨라의 손놀림과 그녀가 그린 스케치를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희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자벨라에게서 진정한 기술에 편린, 어쩌면 잊혀가던 장인의 혼을 발견한 것인지도 몰랐다. 아직 쓸만한 구석이 있는 모양이군. 후이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작업실 한 구석 먼지 쌓인 곳이라도 괜찮다면 쓰시오. 대신 내 얼마 안 되는 주문이라도 거들고 이 늙은이 작업실 청소나 제대로 해야 할 거요. 자선 같은 건 기대하지 마시오. 그의 말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이자벨라는 그 속에서 작은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이자벨라의 새로운 삶이 알파마 지구의 낡은 아줄레주 작업실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오랫동안 붓을 놓았던 손은 굳어 있었고 자신감은 바닥이었다. 후이 할아버지가 던져주는 작업은 대부분 단순한 타일 제작이거나 그의 오래된 디자인을 복제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자벨라는 흙을 만지고 안료를 섞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생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밤에는 작업실 구석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다. 여전히 배고프고 고단했지만 길 위에서의 절망감보다는 나았다. 후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가끔 그녀가 만든 타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짧지만 핵심을 꿰뚫는 조언을 해주곤 했다. 점토는 기억하오. 당신 손도 기억하지. 그것들이 말하게도. 그의 말은 이자벨라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작업실을 나서던 이자벨라는
근처 선술집에서 흘러나오는 파도 노랫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애절하면서도 강인한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그녀의 심금을 울렸다. 선술집 안으로 들어서자 20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소피아였다. 그녀는 낮에는 근처 시장에서 작은 액세서리를 팔고 밤에는 이곳에서 파도를 부르며 생활하는 활기차고 당찬 여성이었다. 소피아는 이자벨라의 행색과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슬픔을 금방 알아차렸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는 이자벨라에게 다가와 따뜻한 수프 한 그릇과 빵을 건넸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뭐라도 좀 드세요.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다. 이자벨라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소피아의 꾸밈없는 친절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소피아는 종종 이자벨라의 작업실을 찾아와 함께 음식을 나누거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리스본은 더 심한 일도 겪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당신도 그래요. 소피아의 말은 이자벨라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소피아의 도움으로 이자벨라는 알파마 지구의 주말 시장에 작은 좌판을 얻어 자신이 만든 아줄레주 타일 몇 점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지만 관광객 중 한 명이 그녀의 타일에 그려진 작은 새 문양을 보고 감탄하며 구매했을 때 이자벨라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수입은 미미했지만 그것은 오롯이 그녀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벨라의 타일은 조금씩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에는 단순히 전통 문양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희미한 희망과 사우다드의 정서가 독특하게 녹아 있었다. 그녀의 타일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후이 할아버지 역시 그녀의 발전을 묵묵히 지켜보며 때로는 새로운 유학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오래된 디자인 책을 건네주기도 했다. 어느 날 리스본 시내의 작은 갤러리 주인이 우연히 시장에서 이자벨라의 타일을 보고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이자벨라의 작품에서 남다른 예술성을 발견하고 작은 규모지만 정기적으로 작품을 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자벨라의 삶에 새로운 목적의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더 이상 정신적으로 궁핍하지 않았다. 그녀는 후이 할아버지와 소피아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떤 혈연보다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는 작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이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이제 먼지 대신 희망으로 채워져 갔다. 창문으로는 알파마의 햇살이 쏟아졌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아줄레주 타일들이 하나둘씩 탄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조금씩 치유받고 있었다. 1년쯤 시간이 흘렀을까. 이자벨라의 삶은 위태롭지만 작은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아줄레주 타일은 알파마 지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후이 할아버지의 작업실도 예전보다 활기를 띠었다. 소피아와는 이제 친자매처럼 가까워져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굶주림과 절망으로 거리를 헤매던 시절은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 티아고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자벨라는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작업실에서 새로운 타일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던 이자벨라에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국제 전화번호였다.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이자벨라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그러나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어머니, 저예요. 티아고예요. 이자벨라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티아고. 그 이름은 그녀에게 배신과 고통의 동의어였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절박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브라질에서의 일도 다 실패했고 지금은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돈이 조금만 있으면 정말 조금만 있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티아고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과 동정심에 호소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죄책감을 자극하고 모성애에 기대려는 그의 수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자벨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날들, 그의 거짓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의 절망감, 그리고 알파마에서 힘겹게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시간들. 후이 할아버지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격려, 소피아의 밝은 미소,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다시 빚어낸 타일의 감촉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자벨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과거처럼 아들의 눈물과 애원에 넘어가 또다시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힘들게 되찾은 자신의 산과 자존감을 지킬 것인가.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배신당한 인간으로서의 분노,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뒤엉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자벨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으로 입을 열었다. 아니, 티아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이제 너를 도울 수 없어. 어머니, 제발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시면... 티아고가 절규하듯 외쳤다. 내 선택이었잖니. 이자벨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너는 내 욕심을 위해 나를 이용했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이제 그 결과는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해.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이자벨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내 어머니겠지만 더 이상 네가 기댈 수 있는 지팡이는 되어주지 않을 거다. 내 힘으로 일어서렴. 그것이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이자벨라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진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들에 대한 연민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더 이상 그것에 휩쓸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과거와의 고통스러운 결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이자벨라는 후이 할아버지, 소피아와 함께 작업실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는 티아고의 전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듯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말이 없었지만 어딘가 한결 가벼워진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 그들은 조용히 그녀를 지지하고 있음을 눈빛으로 전했다. 시간은 흘러 이자벨라는 알파마의 작은 아줄레주 작업실에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꾸준히 펼쳐나갔다. 그녀의 타일은 이제 리스본의 몇몇 갤러리에서 제법 알려지게 되었고 외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에는 여전히 사우다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절망을 이겨낸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삶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잔잔한 희망이 아름답게 녹아 있었다. 후이 할아버지는 이제 대부분의 작업을 이자벨라에게 맡기고 자신은 작업실 한쪽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거나 오래된 아줄레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소피아는 여전히 밤에는 파도를 불렀고 낮에는 이자벨라의 작업실에 들러 그녀의 일을 돕거나 함께 웃고 떠들며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이자벨라는